안녕하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전 조관입니다. 왜 또 힘들어요? 저기 눈먼카고님이 저만 보면 막 뭐라고 하십니까? 맨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항상 내가 존경하고.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면 중간에 자르고. 그럼 모른다고 또 평소에 무시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BL 표면 약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뒷면에요? 뒷면 하기 전에 예. BL 전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좀 BL 양식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그렇죠. BL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BL 양식에 어떤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실물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BL 실물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되네요. 진짜 순발력 죽인다.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용장 통일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 난 또 심지어 UCP도 안다. 그 UCP가 신용장 통일규칙 아니야? 신용장 통일규칙에 보면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20조겠지 뭐. 어떻게 알았지? 나한테 그걸 갖다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 진짜. 근데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조항들이 BL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살펴보면서 또 BL 양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장 통일규칙이 뭔지부터 좀 규명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하시죠. 저희 신용장 거래를 할 때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다 내게 되면 돈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한 게 신용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류가 냈는데 그 서류가 실제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신용장 통일규칙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약간 난 또 삐딱하게 생각했거든. 어떻게 해요? 은행들이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자 잡아가지고 돈을 잘 안 주니까 그러지 마라. 그게 이제 요런 것들은 다 신용장에 맞는 거로 봐라. 한 게 아닌가. 난 또 그렇게 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역 거래를 잘 모르니까 서류만 보고 돈 줄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요. 근데 너무 그 자꾸만 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만 보니까 신용장 통일규칙에 보면 너무 엄격하게만 보지 말고 요 정도는 봐줘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요즘은 뭐 그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신입사원 때는 은행하고 엄청 싸웠어요. 이게 신용장 통일규칙에 신용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니 없니 막 해가지고. 근데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 서류 심사할 때는 그 수입상의 그 서류 심사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자 있게 되면 몸통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은행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하나라도 하자가 있게 되면 수리를 거절하는 게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왼쪽이 오른쪽이야. 나 항상 왼쪽 오른쪽 헷갈려요. 왼쪽이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요게 BL입니다. BL. 보면 맨 위에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뭐 확대도 되고. 요 왼쪽 맨 끝에 있는 요게 이제 이게 BL이라는 걸 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Bill of Lading for Port to Port or Combined Transportation, Transport. 그러니까 Port to Port 또는 복합 운송을 위한 BL이다. 이런 제목이 이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화증권 용도로도 발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 운송 서류로도 발행되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여기 Combined Transport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스리슬쩍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선사들이 그 복합 운송 서류를 간혹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저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선사 이름도 이 인테그레이트라는 말 사실 없었거든. 짐 이스라엘 시핑 컴퍼니 이렇게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이다 슬쩍 인테그레이티드란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 아, 저는 저게 참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 짐 실어 날라준다고. 아니었구나 저게. 자, 여기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조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0조가 선하증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그 운송수리의 종류별로 조문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조는 복합운송서류, 20조가 선화증권, 21조가 그 웨이빌 있죠, C웨이빌. 그 다음에 22조가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 차트파티빌, 23조가 항공운송서류 뭐 이런 식으로 쭉 모르는 하고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모든 운송 서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것들 규정이 26조, 27조 이렇게 보게 되면 가판적에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 심사를 할 때는 선화증권이라고 해서 20조만 보는 것이 아니고 26조, 27조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서류에 공통되는 그 수리 심사 규정이 또 14조가 있거든요. 그리하여 예, 우리가 오늘 이거를 기회로 네. 다음 유튜브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 중에서 포워드나 선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다 관련된데 관련 안 된 것도 있지. 선사하고 관계 안 된 것도 있지. 순서가 뭐 운송 서류를 뭐 취급할 거 아니에요. Anyway, 그래서 여기 보면 제20조 선화증권 A 선화증권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다음 내용을 보여라 이 내용이죠.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꼭 BL이 아니더라도 그 이름이 BL이 아니더라도 용복 운송 서류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을 맞추게 되게 되면 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갑자기 본명을 얘기하냐? 알 사람 다 알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요게 짐 인테그레이티드 shipping 서비스. 요게 왼쪽에 있는 오른쪽 위. 요게 이제 명칭이죠. 명칭을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에 의하여니까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요즘도 선장이 BL에 서명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선장은 거의 BL을 발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1번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 지금 로마자 작은 로마자 1번은 왜 저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서명.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운송인의 명칭은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명이라는 거는 저게 이제 책임지겠다는 약속 자체가 진실하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간 요즘도 선장이 BL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다 선장은 배만 운항하고 보통 사무실에서 다 하니까 요즘은 이제 위에 거 여기 많은데 뭐 아래 것도 있겠죠. 위에 좀 선장이 이제 비상 사태가 생겼을 때는 또 할 수도 있겠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운송 캐리어나 선장이 이제 BL을 사인하는데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죠. 아주 어려운 말이고. 그러니까 누가 서명했는지를 분명하게 해놔두라. 그다음에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해야 된다. 저거는 뭔 말이냐면 대리인이 서명했다고 하면 누구를 대리해서 서명했느냐 그걸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장은 우리 다 빼고 보면 우리 선장 안 하니까 이제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을 하면은 그 특정적으로 딱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 서명하면은 누구를 대리했다는 걸 딱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BL을 보면 이 BL은 이게 딱 샘플 BL이라 가지고 맨 밑에 나오겠지만 맨 밑에 여기 아무런 칸이 없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사용하는 BL을 보면 여기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 짐 인테그레이트 shipping 서비스가 직접 사인을 하면 여기에 as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끝에 as as carrier라고 선사를 운송인을 대리해서 운송인으로서 서명했다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대리점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그 대리점 시절에는 요 선사의 한국 대리점이 우성이었어요. 그때는 여기에 뭐가 됐었냐면 우성 shipping이 들어가고 as agent for 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해서 짐을 대리한 우성행원이 사인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가고 그 이유는 요 내용들을 반영한 거다,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운송인 명칭은 맨 위에 나와 있고 서명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다, 뭐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as carrier, as agent 뭐 이런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온보드 BL을 발행해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BL 양식은 기본적으로 리시브드 BL 양식이에요. 컨테이너는 여기 보면은 여기 리시브드라는 노트 다음에 리시브드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외관상으로 문제없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잖아 이게.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그러니까 이 양식은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일단 리시브했다는 거고, received BL. 컨테이너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사가 CY에서 물건을 먼저 받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싣잖아요. 그래서 받았고 그다음에 실으면은 온보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온보드인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미리 인쇄된 문구, 미리 온보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인쇄된 문구가 있거나. 그거는 이제 옛날에 컨테이너 화물이 아닐 때 이제 그렇게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물품이 본선 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BL의 어딘가에다가 본선 적재 부기가 이제 도장 스탬프가 찍히든지 뭐 하겠죠. 보통 너무 크다 이거. 어디 찍히나요? 보통 여기에 찍습니다. 이 선사는. 근데 또 어떤 선사는 여기에 찍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마크 아니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자기들 뭐 편한 데 찍는 건데, 하여튼 로디드 온보드 또는 shipped 온보드 데이트 언제 이렇게 선박의 명칭은 안 나와요? 선박의 명칭 여기 있잖아요. 베슬 여기에. 여기 또 다음 시간 할 건데 또 앞질러 가네. 좀 궁금한 거 뭐 있으면은 뭐 바로바로 물어봐야지 뭐. 왜 안 나와? 뭐 못 찾겠죠. 여기 중간에 요 베슬. 여기 선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선화증권이 선적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 적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뭐냐면 온보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로디드 온보드, shipped 온보드 이런 말만 있고 날짜가 없다. 그러면 BL 발행일자 어디 있느냐? 발행일자 어디 있어요? 여기 place and date of issue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날짜를 표시하면은 요 날짜를 선적일로 본다. 그렇네요.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이 선박명과 관련한 예정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정선박이라는 게 있으면 intended vessel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실제로 이 배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가 애매하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표시해줘라. 수치식이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지금 수치식, 그러니까 리시브드잖아요. 리시브드 상태는 원래 보니까는 뭘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본선 적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되니까 예정된 이렇게 돼 있으면 본선 적재가 입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되는 본선 적재 부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내가 젊은 시절에 또 혈기왕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아까 말했던 거 BL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리시브드 이거 요 리시브드 때문에 이거는 리시브드 BL이기 때문에 베슬 네임을
여기 찍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가 됐냐면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제 표기가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 로디드 온보드에다가 한 번 더 선박명을 적어라. 네. 여기도 적고 여기도 적어라 해가지고 네. 사실 그냥 적어주면 되는데 네. 아니 왜 니만 그걸 요구하나 해가지고 또 막 싸웠던. 적어주시고 왜 그랬어요? 어? 적어주지 왜 가만있어 그랬어요? 봐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우리 때문에 사진 때문에 또 이게 가리네. 그 가만히는 하나 갖다 주고 가만히 쓰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네. 온보드 노테이션에다가 꼭 선반명을 적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또 왜 니만 그걸 요구하나. 또 특히 또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삐딱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랬구나. 근데 저기 근데 내가 못 이겠지. 은행이 서류 심사할 때는 그런데 꼭 하니까 이런 것까지 트집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대기업 저 네고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구나. 3번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여강까지의 선적을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적항, 하여강 해야 되는데 신용장에 보면 이제 그 선적항하고 도착항이 신용장에다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똑같이 표시해라. 표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선화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 적재 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의 본선 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화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엄청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 예를 들면 부산에서 뉴욕 간다. 이게 이제 LC 돼 있는데 예. 물건을 인천서 실은 거야. 아. 공장이 인천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부산에 보내가지고 부산에서 뉴욕을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선사에서는 뱃설이 인천이니까 인천을 찍어주고. 인천을 찍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도착항은 뉴욕을 찍어주는 뉴욕을 거죠. 찍어주고. 부산항 없잖아. 근데 신용장은 부산항이야. 부산에서 뉴욕으로 돼 있고. 그럴 때는 아까 말한 온보드 노테이션을 할 때 온보드 노테이션하고 날짜하고 부산하고 부산에서 실었다. 선명도 적어줘야지. 왜냐하면 인천에서 실은 그 배가 부산에서 실은 그 배가 아니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줄이 4줄 되는 거예요. 4줄. 로디드 온보드 며칠 부산항 선박명. 오케이. 그걸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리시브드 비엘인 경우가 많겠지. 네, 리시브드 비엘을 발행했는데 그때는 그 찍혀있는 그 배에 실린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 네, 그렇죠. 바뀔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했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럴 때는 또 아까 말한 그렇게 또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새삼스럽게 한 게 하나 있네요. What? 생각보다 똑똑하시네. 내가 뭐 조감만 하겠니? 그래서 이거는 리시브드 비엘을 발행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선적항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온보드 노테이션에다가 자세하게 다 기입을 해라. 자,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은 유일한 이렇게 되겠지. 유일한 선화증권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 선화증권에 표시된 전통이어야 한다. 전통? 풀세트라고 하더라고. 전두환 대통령 예전에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풀세트가 어디에 표시가 돼요? 전화 발행 통수. 여기 표시됩니다. 여기 맨 밑에 여기 보면 넘버 오브 오리지널 BL 이슈드 여기에 표시된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있으면 1이라 있으면 한 통 내면 되고 은행에다가 음. 3 있으면 3통 갖다 주면 되고. 그렇지. 풀세트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관한 거 우리 옛날에 BL 표면 약관 할 때 여기 위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했죠, 그죠? 여기에 3이라 되어 있더라도 한 통만 제시하면 물건을 내주고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뭐 그런 내용. 그런데 이제 이쪽에 신용장에서는 복수 발행되게 되면 전통 다 내야 돼. 왜 그러냐면 BL에 저번에 설명했을 때 보면
한 통만 가져가면 물건 찾을 수가 있으니까 남이 못 찾아가게끔 전통을 다 요구한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은행에 내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전통을 다 줘야지만 은행이 담보권을 가져요. 신용장 은행이. 그래서 그런. 그다음 5번 운송 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 약식 또는 뒷면 백지 선화증권. 그러니까 BL 중에 보통 이제 뒤에 빽빽하게 약관이 있는데 그게 없는 BL이 있어요.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더만 거. 그럴 경우에는 요 운송 조건을 포함하는 어떤 출처를 뭐 인터넷 주소 같은 거를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데다 많이 뭐 올려놓더라고요. 하는데 운송 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관 보지 말라는 얘기죠. 약관이 있는 것만 확인해보라. 저기 약관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되게 되면 하자 없는 소리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6번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 이 차트 파티인가 뭐 이런 건데 나는 잘 몰라. BL에다가 뒤에 보면 아, 잘 그 몰라. 용선 계약에 따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용선 계약 후 선화증권이 돼요. 근데 그거는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그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는 용선 계약 후 선화증권이 뭐다라는 거 설명하는 데만 요 한 회차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나와 있는 선화증권과 관련해서 요 내용과 BL 양식 내용을 한번 서로 비교해서 BL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째 UCP 600에 20조가 저거보다 좀 더 길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째 좀 길었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